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전략들,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일단 우리 현 상황에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통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은 이게 우리가 비핵화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비확산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반확산 전략을 가져갈 거냐. 보통 이렇게 3가지로 나눴죠. 근데 이제 이 비핵화도 다시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비핵화라는 것을 저희 부시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CBID 이런 비핵화가 있고요. 아니 북한이 통상적으로 비핵화라고 쓸 때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이 2가지의 비핵화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확산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병행되는 비확산이 있을 거고요. 비핵화 없는 비확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핵화 있는 비확산은 사실은 이때의 비핵화는 동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핵화가 동결을 의미하는 그런 비핵화였고, 거기에 이제 비확산이 붙어 있는 이런 옵션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소위 이제 동결 없는 비확산이라는 상황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없는, 비핵화 없는 비확산, 이게 이제 북한이 우리가 더 이상 비핵화 없다, 육자회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평화적 경로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이 계속 핵을 생산하면서, 다만 이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게 하는 이런 비확산일 건데요. 이제 그때는 소위 북한에 대한 소극적 경제 공세가 병행되는 이 정도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북한의 핵 국가를 인정하고 정경 분리를 해서 가는 이런 비확산이 있겠죠. 그럼 3번째 이제 반확산은 CBID의 무력적 형태, 강제적 형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상 차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이 무장에 의한 압박, 우리 수 교수님 글에서 이 예방적 공격이라든지 선제적 공격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런 대응의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 중에. 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비확산 전략인데, 그 비확산에서 동결 있는 비확산으로 가냐, 동결 없는 비확산으로 가냐, 이 개선이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반확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월드페어지에서 케네스 월츠 국제관계로 하시는 분이 이란의 핵무장을 보장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중동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해서 7월부터 한 10월까지 논쟁들을 좀 지면으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썼던 표현이
이 security, insecurity paradox 이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핵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안보가 보장되고 전면전의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소규모 갈등들, 분쟁들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근데 코스트를 따져서 뭐가 더 유리하냐? 전면전 가능성 없는 소규모 분쟁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월츠가 했던 얘기죠. 굉장히 사실은 이 재래식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자기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이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저는 이거하고 맥락이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무장 국가이고 핵무기의 이 전술화, 무기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면전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구들을 써왔죠. 그러면 뭐 재래식 분쟁은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연평도 사태라든지 작년 10월에 MB가 연평도 가서 얘기한 직후에 북한이 보인 반응이 저는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삐라를 뿌리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거는 저는 북한이 그냥 이 공갈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은 이런 소위 재래식 전쟁의 분쟁 지역화라는 것도 전략에 넣고 있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의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건 항상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벼랑 끝 전술이다. 이건데요. 저는 북한의 외교 전략을 한 20년, 한 50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시기는 94년에서 2009년 정도다. 대미 벼랑끝 전술 시기. 저는 이렇게 보죠. 94년에서 2009년 시기는 사실은 북중동맹이라는 전통적 동맹이 거의 해체라는 표현 정도를 좀 약화된 시점에 북한이 새로운 동맹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저는 2009년 이후에 북한의 이 워딩이 많이 달라졌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평화협정 없이는 살 수 없어도 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 정상화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장 상태에서는 살기 어렵다. 이런 공식적인 표현들을 했죠. 그 얘기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게 우리의 1차적 목표인 시기는 이제 끝났다. 왜? 우리는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입장들을 표현해왔죠. 2009년 핵실험 전후에서. 그래서 저는 북한이 북핵 실험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뭐 미국의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해석들의 시기도 좀 지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북한의 행동을 보는 시각이 소위 결박 이론인데요. 북한은 중국을 북중 동맹에 묶기 위해서 중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전략들을 쓴다.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 2차 북핵 실험은 전적으로 이 결박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이거면 중국이 계속해서 이 미중 협조 체제를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전면적인 선택을 강요하겠다. 그래서 뭐 이 향후 상황은 중국에게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 동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게 2009년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 지역화 전략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 근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북중 동맹에 설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강제하는 북한의 압박. 이 세 가지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그게 이제 북한의 의도를 보는 저는 세 가지 시각이다. 이게 뭐 세 가지가 결합될 수도 있고 뭐 전혀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그럼 앞으로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국제사회는 현재 중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저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94년식 압박이겠죠. 이제 그 당시에 그때의 북중 갈등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선상을 초월하는 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소위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봉쇄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뭐 그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어쨌든 풀어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육자회담 시기. 그때 북한이 신의를 개방할 때 북한이 중국이 양빈을 부검시키고 뭐 육자회담까지 가면서 이렇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북미 협상 시기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9년식 북중동맹의 복원 전략. 중국은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전해지기에는 2009년 7월에 외사형도 소조를 모아가지고 내부 협상해서 8월에 원자바오가 평양을 가면서 북중동맹을 복원했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죠. 그렇게 볼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들은 2009년식 동맹의 복원, 대북 지원의 강화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2002년에서 6년 사이처럼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저는 지금 중국의 태도가 다시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4년식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경제 봉쇄로 가서는 자기들이 소외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조합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을 쭉 예측을 해보면 참 복잡한 조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앞으로의 이 동아시아의 구조가 정치 구조가 미중 갈등의 시기로 가느냐 아니냐에 많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제 북한이 지금 어떤 자율적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중 갈등을 푸는 쪽으로 이제 갈 건지 아니면 미중 갈등이 이거와 더불어서 뭐 이렇게 심화되는 쪽으로 가든지 여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칫 이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외교적으로 푼다고 하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 불임 외교와 식물 외교를 낳았던 국가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가면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뭐 아까 이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외교적 경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한국의 역할로는 높이는
그런 저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 기대하지 않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가는 방향은 중국의 입만 바라보는 평화적 방법은 중국의 입을 바라보고 가는 외교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북한의 이 분쟁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거나 또 불임 외교로 그냥 방치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들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건가를 한번 되짚어 볼 상황이고 현재는 자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